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층 빌딩에 회의실이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과 최첨단 화상 회의 시스템, 그리고 그 중심에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 때문에 폭발 직전인 젊은 CEO가 서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고 뭡니까? 제 고함 소리는 방탄유리마저 떨리게 할 기세였습니다. 손에 들린 구겨진 봉투는 제 심기만큼이나 엉망진창이었죠. K인포츠의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가 허리케인처럼 회의실로 들이닥쳤을 때부터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들이었죠. 여기 이 글자 이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마치 카드패처럼 흩날렸죠. 바스크어, 대체 요즘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회사가 바스크어로 서류를 보냅니까? 제 개인 비서인 민지 씨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던진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모으며 말했죠. 대표님, 이미 번역 에이전시 4군데에 연락해 봤습니다. 오늘 가능한 통역사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도요. 쓸모없긴. 저는요 횡몸을 돌렸습니다. 우리 같은 규모의 회사에서 종이 쪼가리 하나 번역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다시 회의실을 향해 돌아서서 흩어진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말투로 말했죠.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걸 번역하는 사람에게 제 한 달 월급을 전부 주겠습니다. 1억 5천만 원.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회의실 안에는 긴장감 섞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바스크어가 어떻게 들리는지 아는 사람조차 없다는 것이 명백했으니까요. 민지 씨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편 정수기 옆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묘하지만 단단하고 안정적인 목소리였죠. 제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천둥이라도 친 듯.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젖은 대걸레와 소독약이 담긴 양동이를 든 한 여성에게로 향했습니다. 청소부 강채원 씨였습니다. 그녀의 옅은 하늘색 유니폼은 살짝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대충 묶어 올린 상태였습니다. 이 빌딩을 오르내리느라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안다는 사람 특유의 평온함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반복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바스크어로 되어 있네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또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하고 중얼거렸고 다른 누군가는 청소 아주머니가 정신이 나갔나 봐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강채원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테이블로 걸어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청소부가 바스크어를 안다는 걸 저더러 믿으라는 겁니까? 서류를 건네달라는 겁니다. 그뿐입니다. 그녀는 위엄있게 손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현실 같지가 않았죠. 하지만 그녀의 흔들림 없는 시선 속 무언가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롱하는 몸짓으로 그녀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채원 씨는 몇 초간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하게 글자 위를 움직였죠.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상속통지서입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 가르멘디아라는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대표님, 외할머니의 자매, 그러니까 이모 할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빌바오에 있는 부동산과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남기셨네요. 서류에 따르면 대표님이 유일한 생존 상속인입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농담이겠죠. 저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당신이 지어내는 거잖아요. 강채원 씨는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속수락 마감 기한이 오늘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현지 법에 따라 자산이 재분배될 거라고 하네요. 민지 씨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3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이 열쇠를 쥐고 있는 법입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죠. 누구든 스페인 영사관 번호 좀 알아봐요. 지금 당장.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지 씨는 이미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맹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저와 강채원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저는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받은 서류, 발신인 이름 서류의 출처와 날짜까지. 강채원 씨는 여전히 테이블 옆에 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 통화 내용은 회의실의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네, 공식 문서라고요. 바스크어로 된... 잠시만요. 네. 그리고 내용도 정확합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에 저는 마치 선인장이라도 삼킨 듯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귀에서 뗐습니다. 정확하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전과는 다른 표정으로 강채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롱보다는 절박함이 섞인 눈빛이었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시간도 채 안 됩니다. 답신을 준비하고 서명하고 국제특급 우편으로 보내야 해요. 강채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나머지를 번역하고 최종 문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시의 침묵.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 씨, 이분을 내 사무실로 안내해요. 필요한 건 뭐든지 제공해드리고. 그녀가 나가기 전 저는 다시 그녀를 불렀습니다.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저는 수표책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원하는 금액을 말해요. 강채원 씨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금액이면 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제시한 금액. 대표님의 한 달 월급이요. 그녀는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누구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제가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제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는 모든 말을 기억합니다. 저는 분명 도전적인 의미로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대표님의 상속재산을 지켜드렸습니다. 강채원 씨가 말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저는 단 한 푼도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에 존경심과 비슷한, 어쩌면 상처받은 자존심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수표에 서명한 뒤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불하죠. 강채원 씨는 수표를 받아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그리고 그녀는 말문이 막힌 임원들과 총체적 침묵에 빠진 백만장자 CEO를 남겨두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 일어난 일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부 한 명이 몇 분 만에 수백억 원대의 상속재산을 지켜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녀는 제가 약속했던 금액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받아갔죠. 오전 9시 저는 K인포츠의 지하 청소용품이 보관된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강채원 씨는 어제와 같은 옅은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선반에 화학약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채원 씨. 제가 창고 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았지만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안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작은 창고 안으로 들어서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프리랜서 통역가로 일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해외 고객들을 상대하거든요. 강채원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프리랜서요. 정확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번역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거죠. 프로젝트 건당으로 보수를 지급할 겁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라니요.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이 말해봐요. 모욕하지 않고 등을 두드려주지도 않는 것.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수락한다면 저는 신기한 구경거리나 회사 마스코트가 아니라 전문가로 대우받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수락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여성이 제 인생을 그리고 K인포츠를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것을요.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었습니다. 사흘 후 강채원 씨는 K인포츠 10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회사의 공식 통역사 2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클라이언트는 프랑스 수입 회사였고 계약은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석 통역사인 제임스가 최고 품질의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을 때 프랑스 클라이언트가 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머뭇거리다 예소 표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라고 통역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채원 씨가 부드럽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실은 그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원산지 이력 추적성 그리고 환경 규정 준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ISO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프랑스어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채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컨포미테의 엔비로네멘탈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를 조금 알아듣는 프랑스 클라이언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부인. 감사합니다. 제임스는 마른 침을 삼켰고 다른 통역사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테이블 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저는 작은 미소를 숨겼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통역사들이 머뭇거릴 때마다 명확하게 상황을 정리한 것은 강채원 씨였습니다. 그녀는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었지만 중대한 실수가 넘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회의가 끝나자 제임스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다른 통역사가 강채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임스 일은 미안해요. 그런데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가 만족하며 떠났다는 거죠. 저는 모두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어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들 데리러 학교에 가봐야 합니다. 그녀는 질문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요? 강채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아, 7살입니다. 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문으로 향했습니다. 강채원 씨. 그녀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계약을 성사시켜 주셨어요. 그걸로 제게 돈을 지불하시는 거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호기심에 휩싸여 홀로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민지 씨에게 조용히 직원 한 명의 집 주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죠. 인사과용인가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가 인정하자 민지 씨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강채원 씨가 서울의 오래된 서민 동네인 필동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더 좋은 시절을 보냈을 법한 거리의 작은 빌라였죠. 그 주 내내 저는 그녀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채원 씨는 항상 정확히 오전 6시 30분에 도착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정확히 오후 3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 단 한 번도 늦거나 결근하거나 불평하는 법이 없었죠. 금요일에 그녀는 유독 더 긴장해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쳤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요. 그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어린이 병원에서 온 봉투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강채원 씨를 개인적인 면담을 위해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제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 있는 게 편합니다. 강채원 씨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녀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게 대표님과 무슨 상관이죠? 이해하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은 청소부로 있기에는 너무 과분한 인재입니다. 최소 3개 국어를 하고 법률 용어를 알고 복잡한 문제를 몇 분 만에 해결하죠. 왜 여기서 일하는 겁니까? 매일 돈이 필요하니까요. 예외 없이. 노아의 치료를 위해서요. 강채원 씨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폐증이 있어요. 작업치료, 언어치료가 필요하고 매달 300만 원 넘는 약값도 들어갑니다. 청소일은 제때 돈을 줍니다. 다른 직업은 항상 그렇지는 않죠. 아버지는요. 그는 결함 있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노아가 1살이 되기 전에 사라졌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 그리고 연민. 강채원 씨,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일과 존엄성이 필요합니다.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인정이죠. 당신은 지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빚진 건 갚으셨잖아요. 우리는 빚이 없습니다, 대표님. 제가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더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수표는 현금화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돈으로 뭘 했죠? 강채원 씨는 망설였습니다. 집을 수리했어요. 노아방에 물이 샜거든요. 그리고 사설 치료사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요. 잘 됐네요. 네. 아이가 말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웃어요. 처음으로 저는 강채원 씨의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무엇보다 사랑했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대표님은 호기심이 참 많으시군요. 이강준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그냥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강채원 씨, 네. 노아를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오세요. 필요한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천 개의 풀리지 않는 질문과 함께 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토록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왜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도우려고 할 때마다 왜 그녀는 더 멀어지는 걸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강채원 그녀는 제가 반드시 풀어야 할 미스터리였습니다. 이강준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주 동안 저는 강채원이라는 여성에 대해 더 알아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철옹성 같았죠. 처음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창고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 가져왔어요. 컵을 내밀며 말했죠. 저는 회사 커피는 안 마십니다. 그녀는 비품 목록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회사 커피가 아닙니다. 스타벅스예요. 그래도요. 왜 안 되죠? 누군가에게 빚지는 게 싫어서요. 저는 바보처럼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고 그녀는 제가 없는 사람인 양 계속 일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일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강채원 씨 번역 부서를 확장할 생각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직 모르시잖아요. 무엇이든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급여도 모르면서요. 지금 버는 것에 2배가 될 수도 있는데. 대표님, 그녀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미 자선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선이 아닙니다. 정당한 일자리 제안이죠. 제게는 똑같습니다. 저는 벽과 다투는 기분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채원 씨가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제가 직접 파헤쳐 보기로 했죠. 다음 화요일, 저는 민지 씨에게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강채원 씨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봐요. 경력, 학력, 과거 전부 다요. 대표님, 그건 좀 사적인 침해 아닌가요? 전문적인 호기심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요일, 민지 씨는 놀라울 정도로 두꺼운 파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흥미로운 것들을 몇 가지 찾았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위에 서류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강채원 씨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서울대라니, 국내 최고의 대학 중 하나죠. 번역 및 통역학 석사 학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민지 씨가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주 스페인 대사관에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대사관이라고. 저는 그 페이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공식 통역사로요. A급 외교 통역관. 그 말은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고 국제 협상에도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정보를 처리하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요. 거기서부터 이상해집니다. 이력서에 2년의 공백이 있어요. 등록된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5년 전 K인포츠의 청소부로 나타납니다. 2년 동안 직업이 없었다고요. 정확합니다. 아이의 출생 시기와 일치해요. 저는 생각에 잠겨 파일을 닫았습니다. 외교 통역관이 바닥을 청소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는 무언가 아주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강채원 씨, 복도에서 그녀를 보고 불렀습니다.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녀는 경계하며 멈춰 섰습니다. 어떤 부탁이죠? 다음 주에 스페인 고객들과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들이 카탈루냐어를 사용할 겁니다. 카탈루냐어 이해하십니까? 네, 합니다. 통역사로 참여해 주시겠어요? 공식 통역사를 부르지 않고요. 프랑스 건 이후로는 유능한 사람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강채원 씨는 잠시 저를 살폈습니다. 보수는요. 회의당 50만 원. 빼면은 100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녀와 조금은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저는 드디어 그녀가 희미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 번역건에 대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전문가로서요. 라시엘이라는 곳인데 아십니까? 비싼 곳이라는 건 압니다. 존경할 만한 전문가를 위한 존경할 만한 레스토랑이죠.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가겠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차려입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불편하면 언제든 떠날 거예요. 데이트도 아니고요. 물론이죠. 전문적인 감사 표시일 뿐입니다. 토요일 저녁 8시, 저는 라시엘에서 최고의 수트를 입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15분 늦게 도착했죠. 검은색 블라우스에 짙은 청바지 단화를 신은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무언가 다른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도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죠. 저녁 식사 동안 대화는 예상보다 잘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책 여행 언어에 대해 이야기했죠. 지적이고 박식하고 모든 것에 대해 사려 깊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우아한 여성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다 실수로 강채원 씨의 의자를 쳤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그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블라우스네요. 아주 심플해요. 고마워요. 강채원 씨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모델이세요? 아니면 배우? 아니요. 아, 그 여자는 저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녀는 멀어졌지만 저는 그녀가 동행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딱 봐도 에스코트네. 옷차림하고 저 남자 쳐다보는 눈빛 좀 봐. 너무 뻔하잖아.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일어나 그 여자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제 손님에 대해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그 여자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전 무슨 말씀이신지. 제 손님이 성매매 여성이라는 뉘앙스를 풍기셨지 않습니까?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었죠. 당신의 말투가 모든 걸 설명했으니까. 저는 K인포츠 대표 이강준입니다. 그리고 저기 저 여성분은 제가 만난 가장 유능한 전문가 중 한 분입니다. 6개 국어를 하고 학위가 2개에 이번 달에만 우리 회사에 5억 원을 벌어주셨죠. 다른 사람의 옷차림에 신경 쓸 시간에 본인 예의나 신경 쓰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강채원 씨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그럴 필요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런 일에는 익숙해요. 저는 익숙하지 않고 용납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죠? 그건 잘못된 일이니까요.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버릴 말을 하려는 찰나였죠. 왜냐하면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당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를 변호해줘서요. 오랫동안 누구도 저를 위해 그렇게 해준 적이 없었어요. 저는 계획 없이 그저 그녀에게 다가가 키스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뒤로 물러나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텅 빈 거리에 울리는 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그냥 전문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감사표시라고 했잖아요. 반사적인 행동이었어요. 저는 반사적이라고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부자 대표가 가난한 청소부에게 키스하는 거. 정말 아름다운 드라마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강채원 씨. 정확히 그런 거죠. 그녀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남자가 똑같다는 걸 증명해줘서 고맙네요. 저는 불타는 뺨과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안고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망쳐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강채원 씨는 평소처럼 정확히 오전 6시 30분에 K인포츠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해 있었죠. 그녀는 보안 요원에게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 도구를 챙겨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와는요, 9시 15분, 제가 그녀를 찾아 지하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는 텅 빈 창고와 문에 붙은 쪽지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지하 청소 완료. 다음은 12층. 저는 엘리베이터를 무시하고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12층에서 직원 3명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강채원 씨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0시 30분. 저는 20층에서 창문을 닫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지만 제가 없는 사람인 양 계속 일했죠. 강채원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걸레를 비눗물에 담가 계속 창문을 문질렀습니다. 강채원 씨, 제발요. 지난밤 일 말입니다. 할 얘기 없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굴었어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고 전문적이며 완전히 차가웠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요? 이게 예전 모습입니다, 대표님. 대표님, 이강준이 아니었죠. 벽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강채원 씨, 실례하지만 저는 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양동이를 들고 가버렸고 저는 혼잣말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 35층 이사회실에서는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재무 담당 김이사 운영 담당 최상무 그리고 인사팀 윤 부장이 마호가니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었죠. 문제가 생겼어. 김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그 청소부 너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강채원 씨 말인가요? 윤 부장이 물었습니다. 정확해. 중요한 회의에 나타나고 고객을 위해 통역하고 우리 수석 통역사만큼이나 많은 돈을 받아가고 있잖아. 최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게 분명해. 그건 회사의 위험 요소야. 그런 접근 권한을 가진 청소부라니. 김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계약 고객 운영 방식을 알고 있어. 만약 정보를 팔거나 누군가를 협박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아니면 이 대표와의 관계가 잘못돼서 성희롱으로 고소라도 한다면 윤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해요. 어떻게 할 생각이지? 최 상무가 물었습니다. 김 이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해고, 조용하게, 소란 없이. 예산 삭감이나 청소부서 구조 조정 같은 핑계를 대는 거야. 이 대표는 우리 결정이었다는 걸 알 필요 없어. 그냥 또 다른 행정적 변화처럼 보이게 하면 돼. 윤 부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녀는 현재 진행 중인 번역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고하는 거지. 간단해. 완벽하군. 최 상무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윤 부장 서류 처리해. 조용하고 깨끗하게 드라마 없이. 언제? 주말 끝. 금요일 오후에. 그녀에겐 주말 동안 소식을 소화할 시간을 주고 이 대표에겐 주말 동안 머리를 식힐 시간을 주는 거지. 금요일 아침 저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 씨가 해고 서류를 처리하고 있을 때 제가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뭐죠? 저는 서류에 적힌 강채원 씨의 이름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 해고 서류입니다. 청소부서 구조조정. 무슨 구조조정? 누구도 나랑 상의하지 않았잖소. 이사회의 결정이었습니다, 대표님.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폭풍처럼 쳐들어갔습니다. 그 3명을 찾아냈죠. 누구 제 허락도 없이 강채원 씨를 해고했는지 설명 좀 해보시죠. 3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대표, 김 이사가 시작했습니다. 이건 행정적인 결정이었네. 행정적이라고 언제부터 당신들이 나 없이 특정 직원에 대한 결정을 내렸지. 효율성 문제야. 최 상무가 말했습니다. 청소 업무를 외주 주는 게 더 싸니까. 거짓말 마시오. 당신들은 그녀가 나에게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해서 그녀를 내보내고 싶은 거잖아. 이 대표, 윤 부장이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비정상적 어떻게? 청소부가 우리 공인 통역사만큼 번역료를 받는다는 거요. 그녀가 우리 공인 통역사보다 낫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녀와의 개인적인 관계는요. 김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무슨 개인적인 관계? 지난 토요일 저녁 식사 사적인 대화들, 명백한 관심. 당신은 가십거리 때문에 유능한 직원을 해고하는 거요. 우리는 회사를 보호하는 겁니다. 최 상무가 말했습니다. 당신들 자존심을 보호하는 거겠지. 청소부가 당신들보다 똑똑하다는 걸 참을 수 없는 거요. 이 대표 해고는 취소요. 너무 늦었습니다. 윤 부장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이미 통보되었고 그녀도 수락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개인 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죠. 강채원 씨 기다려요. 그녀가 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해고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승인한 거 아니에요. 당장 되돌릴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차피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요? 제가 위협으로 여겨지는 곳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위협이 아니오. 맞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에, 대표님 평판에, 회사 현상 유지의 위협이죠. 그건 중요하지 않소. 제게는 중요합니다. 강채원 씨는 차 트렁크에 상자를 넣었습니다. 강채원 씨, 내가 돕게 해줘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어. 대표님 그만하세요. 다른 회사에 연락해서. 이강준 씨, 제가 멈췄습니다. 저는 당신의 동정이 필요 없어요. 제 존엄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동정이 아니오. 그건 뭐죠? 죄책감, 의무감, 해결되지 않은 연애 감정.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구조될 필요가 없어요.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제 자신을 돌봐왔어요. 구원받을 필요도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도 필요 없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저를 프로젝트로 보고 있어요. 고쳐주고 격상시키고 구조해야 할 사람으로요. 그건 사실이 아니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강준 씨. 강채원 씨는 차에 탔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서울의 교통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제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그녀를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강채원 씨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팔린 채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서류를 읽지도 않고 서명했으며 회의를 중단하고 창밖을 멍하니 쳐다보곤 했죠. 다음 목요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노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크고 호기심 많은 눈을 가진 마른 체구의 7살 소년이었죠. 안녕하세요. 아이는 전혀 낯을 가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안녕, 네가 노아구나. 나는 이강준이야. 엄마랑 같이 일했어. 엄마. 노아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왔어요. 강채원 씨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얼굴은 즉시 굳어졌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할 얘기 없어요. 있습니다. 5분만요. 노아는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엄마 들어오게 해도 돼요. 좋은 사람 같아요. 노아 방에 가서 놀고 있어. 하지만 엄마. 아이는 순순히 따랐지만 저는 그 아이가 마치 모든 걸음에 추가적인 집중력이 필요한 듯 조심스럽게 걷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5분입니다. 강채원 씨는 저를 안으로 들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끝났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K인포츠의 공식 통역사, 정규직 급여, 복리후생, 건강보험까지요. 이강준 씨, 초봉 연봉 6천만 원의 성과에 따른 인상도 가능합니다. 강채원 씨는 팔짱을 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노아는 누가 돌보죠? 유연 근무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특수학교나 치료 비용도 제가 도울 수 있고요. 거기까지 하세요. 이강준 씨, 제발 이성적으로 행동하세요. 저는 자선이 필요 없어요. 자선이 아닙니다. 투자죠. 당신은 제가 본 최고의 인재입니다. 어느 회사든 당신을 데려가려고 2배는 지불할 겁니다. 그럼 제가 그런 회사를 찾아보는 게 낫겠네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우리 회사였으면 하니까요. 왜요?
당신을 신뢰하니까. 당신이 차이를 만드니까. 왜냐하면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바꿀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이강준 씨, 당신은 이해를 못해요. 저는 당신에게서 호의를 받을 수는 없어요. 왜 안 되죠? 그건 기대를 만들고 빚을 만들고 복잡한 문제를 만드니까요. 집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노아가 소리쳤습니다. 강채원 씨는 안으로 달려갔고 저도 뒤따랐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아이가 깨진 유리 조각을 주우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았죠. 잡을 수가 없었어요. 노아가 좌절하며 말했습니다. 손이 말을 안 들어요. 괜찮아, 아가. 강채원 씨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조심했는데. 알아, 네 잘못이 아니야. 저는 강채원 씨가 얼마나 인내심 있고 친절한지, 그리고 노아가 그녀를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도울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강채원 씨가 유리를 쓸어 담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협응에 문제가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문제들 중 하나죠. 엄마 아저씨한테 내 치료 얘기해도 돼요? 강채원 씨는 망설였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노아는 신이 나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작업 치료를 하고 2번 언어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집중력을 도와주는 약도 먹고요. 대단하네.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랬어요. 내가 크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엄마 말씀이 전적으로 오라. 저녁 식사는 제게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강채원 씨는 훌륭한 요리사였고 노아는 수다스럽고 재미있었으며 집은 비록 소박했지만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죠. 강채원 씨, 노아가 양치하러 간 사이 제가 말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여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요. 특히 아이를 위해서라면 더더욱 안 돼요. 왜요? 아이는 세상에 모든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는데도요. 만약 당신이 돕는 것에 지치면요.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이 쏠리면요.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때 노아는 어떻게 되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원치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상황은 변해요. 이강준 씨. 사람도 변하고요. 노아를 돌볼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저 자신뿐입니다. 다음 주 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필동의 한 식료품점 주차장에서 그녀를 발견했죠. 이런 우연이. 제가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닐 텐데요. 저 따라오셨죠. 아마도요. 이강준 씨, 이건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일자리를 수락하면 따라다니는 걸 멈추겠습니다. 강채원 씨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면요. 네. 만약 거절하면요. 당신이 네라고 할 때까지 계속 무작위 장소에 나타날 겁니다. 그건 스토킹이에요. 낭만적인 끈기죠. 낭만적이라고요. 저는 제가 방금 한 말을 깨달았습니다. 아, 제 말은 전문적인 끈기요. 강채원 씨는 한참 동안 저를 살폈습니다. 초봉 연봉 6천만 원, 유연 근무제, 물론입니다. 그리고 제 사생활에 나타나는 걸 멈추겠다고 약속하세요.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죠. 좋아요. 수락하겠습니다. 저는 흥분해서 거의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정말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누구라도 특혜나 그런 종류의 말을 하면 저는 즉시 나갈 겁니다. 아무도 그런 말 안 할 거요.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요. 그녀가 옳았습니다.
강채원 씨가 공식 통역사로 일한 첫 주 동안 험담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임원이 됐는지 좀 봐. 김 이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최 상무에게 속삭였습니다. 청소부 신데렐라가 탄생했네. 한 주니어 통역사가 비웃었습니다. 분명 번역 말고 다른 재능도 있겠지. 다른 이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험담들은 금요일 일본 클라이언트가 도착하면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회사의 공식 통역사들이 2시간 동안 쩔쩔매며 법적 뉘앙스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강채원 씨가 20분 만에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이 1987년 수입법을 참조한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김 이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국제상법을 공부했으니까요.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서요? 인생에서요. 그날 이후 누구도 회사에서 강채원 씨의 자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주 후 저는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회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전화는 받아야겠습니다. 이강준 씨. 강채원 씨의 목소리는 긴장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채원 씨, 무슨 일입니까? 노아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차가 이제 없어서요. 정비소에 맡겼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요. 링컨 초등학교. 움직이지 말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회의는 다시 잡아야겠습니다. 이 대표, 우리 지금 20억짜리 계약을 막 체결하려는 참인데. 회의는 연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5명의 아연실색한 투자자들을 뒤로 하고 뛰쳐나갔습니다. 15분 후 저는 학교에서 의식을 잃은 노아를 제 차로 옮기고 있었고 강채원 씨는 조수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중 하나가 제 품에 안겨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병원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의자에 앉아 묽은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노아에 대한 소식을 기다렸죠. 의사 선생님이 안정됐다고 했어. 강채원 씨가 저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10번째로 속삭였습니다. 피검사는 만약 심각한 거면 어떡하지? 약이 더 이상 듣지 않는 거면. 강채원 씨, 저는 그녀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숨을 쉬어요. 그녀는 눈이 빨개진 채로 저를 보았습니다. 전화해서 미안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해 하지 말아요. 제가 여기 있고 싶어서 온 겁니다. 중요한 회의를 떠났잖아요. 회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20억짜리였는데 노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강채원 씨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뭘요? 우리를 돌봐주는 거요. 돕는 거. 우리를 거의 알지도 못하시면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충분히 압니다. 아니요, 모르세요.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당신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제 과거에 대해 왜 외교통역관이 당신 회사에서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그럼 말해줘요.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판단하게 해줘요. 강채원 씨는 바닥을 응시하며 몇 분간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미래 컨설팅이라는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어요. 외교는 아니었지만 그와 비슷한 일이었죠. 저는 미래 컨설팅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컨설팅 회사 중 하나였죠. 제 역할은 국제 협상을 위한 수석 번역가 및 통역사였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줬죠. 중요하게 들리네요. 그랬죠. 저는 세상을 여행하고 고급 호텔에 머물고 장관이나 CEO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18년 제가 번역했던 여러 계약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래 컨설팅은 유령 회사와 해외 계좌를 통해 돈 세탁을 돕고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신고했군요.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시도했어요. 상사에게, 그 다음엔 이사에게, 부사장에게까지 갔죠. 그들은 모두 제게 제 일이나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군요. 증거를 모았어요. 문서, 녹음, 이메일. 이사회의 절반을 무너뜨릴 만큼 충분했죠.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직업적 무능함을 우초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제가 복수심에 불타 비난을 꾸며냈다는 소문을 퍼뜨렸죠. 제 추천인 명단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불법이요. 네, 하지만 그들은 저보다 더 나은 변호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송을 시도했지만 모든 저축을 변호사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들은 모든 곳에 연줄이 있었죠. 증거는요? 증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분실되거나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후 최악의 상황이 닥쳤어요. 익명의 전화, 집 주변을 맴도는 이상한 차들, 조용히 있으라는 협박이었죠. 그때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미래 컨설팅의 동료였어요. 협박 사실을 알게 되자 문제 있는 여자와 엮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이사 왔어요.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다시 시작했죠. 노아는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났고 저는 빠르고 꾸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청소일은 제때 돈을 주고 경력에 대해 묻지 않으니까요. 저는 모든 것을 소화하려고 애썼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다 벌을 받은 거군요. 네. 그리고 교훈을 얻었죠.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일하고 말썽을 피우지 말자. 그래서 K인포츠의 일자리를 수락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중요한 일자리는 주목을 끌고 주목은 조사를 부르고 조사는 과거를 되살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수락했지 않소. 노아가 약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저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노아는 괜찮습니다. 약물 복합작용에 대한 부작용이었습니다. 강채원 씨는 안도감에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강채원 씨와 노아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을 때 그녀는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녀는 제게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미래 컨설팅의 사기꾼 통역사, 이제는 이강준 CEO와 함께 일한다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일하는 곳을 알아냈을까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사는 미래 컨설팅 사건 강채원 씨에 대한 비난, 그리고 그녀의 해고에 대한 내밀한 세부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K인포츠 내부자 중 누군가가 이걸 흘렸어. 제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강준 씨, 저는 회사를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안 됩니다. 스캔들을 보세요. 당신의 평판은 어떡하고요? 내 평판 따위는 상관없소. 이강준 씨, 강채원 씨 들어봐요.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이번에는 당신 혼자 맞서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저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그들이 당신도 파괴할 겁니다. 해보라고 해요. 월요일 아침 K인포츠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제 서스펜션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에서 저는 그녀를 해고하라는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감정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CEO 직무에서 2주간 정직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을 때 그녀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이강준 씨, 그들이 당신을 해고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그만해요, 이강준 씨.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 서울을 떠날 겁니다. 뭐라고요? 안 돼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한 당신은 계속 상처받을 겁니다. 당신의 회사, 경력, 인생까지요.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저는 상관 있어요.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저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상관없어요.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당신은 저 때문에 회사를 잃고 있어요. 강채원 씨, 사랑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제 얼굴 앞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강채원 씨가 떠나겠다고 선언한 지 사흘 후 검은색 밴 한 대가 그녀의 필동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2명의 연방 요원이 내려 문을 두드렸죠. 강채원 씨. 키가 큰 요원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FBI의 박 요원입니다. 이쪽은 김 요원이고요. 당신과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강채원 씨는 노아의 손을 잡고 있었고 복도 뒤에는 이미 짐 가방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요? 미래 컨설팅 건입니다. 연방수사의 증인으로 소환되셨습니다. 수사요. 그날 밤 강채원 씨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첫 벨소리에 바로 받았죠. 강채원 씨 어디에요? 사흘 동안이나 찾아다녔습니다. 이강준 씨 들어요. 내일 미래 컨설팅에 대해 연방법정에서 증언해요. 뭐라고요? 수사가 재개됐어요. 부패 계획에 대한 제 증언을 원해요. 그거 잘 됐네요. 드디어 당신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군요. 생방송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강준 씨, 전국적으로요. 그래서요. 당신 회사가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당신의 정직은 영구해고로 바뀔 수도 있고요. 강채원 씨, 그건 당신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예요. 아니면 제 인생에 남은 모든 것을 파괴할 기회겠죠. 다음 날 아침 10시 강채원 씨는 법정에 섰습니다. 방은 기자, 변호사 구경꾼들로 가득 찼죠. 강채원 씨, 연방 검사가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미래 컨설팅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나요? 네, 제 업무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들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강채원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미래 컨설팅이 사기 계약을 통해 불법 자금 이체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유령 회사 조세 피난처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그녀가 제시한 증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워싱턴의 낡은 아파트 다락방에 숨겨두었던 잊고 있던 증거 상자. 그 안에는 미래 컨설팅의 부패를 증명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문서, 이메일. 심지어 그녀를 협박하던 익명의 전화 녹음까지. 법정은 술렁였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국의 모든 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강채원 씨의 증언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목요일 아침,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미래 컨설팅의 기자회견으로 채널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래 컨설팅은 강채원 씨의 사건에서 심각한 실수가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회사의 임시 CEO가 준비된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강채원 씨에게 가해진 처우와 우리 행동이 그녀의 삶과 경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거의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다니.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상무였습니다. 이 대표 기자회견 봤나? 봤습니다. 돌아와야 해. 이사회가 어젯밤에 만났네. 자네 정직은 해제됐어. 즉시 CEO로 복귀해 주길 바라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빨리도 마음을 바꾸시는군요. 이 대표 회사는 지난주에 취소된 계약으로 30억 원의 손실을 봤어. 고객들은 우리가 여전히 강채원 씨를 지지하는지 알고 싶어 하네. 자네가 이 상황을 관리해야 해. 1시간 후 저는 강채원 씨가 노아와 함께 머물고 있는 호텔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코니에서 미시간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직 소식 들었어요. 당신은요, 기분이 어때요? 그녀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상해요. 몇 년 동안 이 순간을 꿈꿨어요. 마침내 믿음을 얻고 제 이름을 깨끗이 하는 순간을요. 하지만 이제 그 일이 일어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채원 씨 제안할 게 있습니다. 이강준 씨, 들어봐요. K인포츠의 국제관계 이사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사요. 연봉 2억 원, 완전한 복리후생. 당신과 노아를 위한 최고 등급의 건강보험 유연 근무제, 그리고 당신만의 팀을 꾸릴 완전한 자유. 이강준 씨, 저는 못해요. 왜 안 되죠? 사람들이 특혜라고 말할 테니까요. 우리 사이에 뭐가 있든 당신이 저를 승진시킨다고요. 만약 그렇다면요. 농담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2주 후 우리는 파리에 있었습니다. 국제무역 컨퍼런스였죠. 업무 파트너로서 우리는 낮에는 치열하게 일했고 밤에는 파리의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컨퍼런스 폐막갈래서 저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 시선은 군중 속의 강채원 씨를 찾았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그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강채원 씨, 저는 그녀 앞에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당신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리더로, 더 나은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채원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몇 초간의 완전한 침묵. 그녀는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요. 그게 네라는 뜻인가요? 이건 우리가 사적으로 얘기해야 할 문제예요. 하지만 그게 네냐고요? 그녀는 무릎 꿇은 저를 지켜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기자들의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10분 후에 우리가 전 세계의 절반에 방송되지 않을 때 다시 물어봐요. 저는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에 기사처럼 키스했고 청중들은 박수갈채를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은 우리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K인포츠의 옥상은 이강준과 강채원 두 사람의 결혼식을 위해 하늘 정권으로 변신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용서와 이해로 아물었고 미래 컨설팅의 동료들은 사과와 함께 거액의 보상금을 건넸습니다. 아들 노아는 늠름한 들러리가 되어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죠. 결혼식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두 영혼의 승리 선언이었고 진정한 사랑은 존중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힘에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사회적 약자 여성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며 그들의 사랑을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했습니다. 청소부에서 이사로, 그리고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파트너가 된 강채원의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찬사입니다. 결국 행복은 그것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자들의 몫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